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상. 이런 변화를 이끄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제각각의 모양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미래를 잇는 시간.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 이선호입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봐야 할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쓴 소설을 학습해서 만약 새로운 소설을 쓴다면 이건 모방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예술 작품으로 봐야 할까요?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이 시간에는 창작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홍진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도거동문학과 공연예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진호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다니 정말 소설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문학 창작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예, 2023년에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시나리오 쓰는 작가들이 네네. 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자신들이 쓴 작품들을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쓴 것을 고쳐서 이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더라도 자기네들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였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는 당연하게도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파업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작가분들을 위협할 정도로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예. 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2016년에는 호시 시니치상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문학 경연 대회에서 네. 인공지능이 썼다고 하는 소설이 이제는 예선을 통과를 했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인공지능이 썼다라는 걸 미리 알려줬나요? 아니면은 심사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이제는 그 예선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소설의 앞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목은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 방 안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 씨는 단정치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게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따분하다. 따분해서 어쩔 수 없다. 굉장히 좀 뭔가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데 진짜 이게 예술성으로 또는 소설로서 인정을 받았나요?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토시 교수 팀이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는 이 소설을 썼다는 건데 몇 달 뒤에 사토시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방식은 텍스트의 얼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그 문장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을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었죠. 기존에 존재하는 아주 많은 양의 텍스트를 학습을 한 다음에 네. 한 문장이 주어지면 그것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다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이제는 소설의 형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소설을 학습한 다음에 소설을 문장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는 소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2016년이랑 또 지금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문장만 보면 사실은 더 이상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GPT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데 GPT가 문맥을 기억할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긴 글은 아직은 쓰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긴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던가 아니면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던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간이 쓴 것과 구별되지 않을 법한 그런 종류의 소설을 쓰는데 성공하려면 인공지능이 텍스트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구조를 문장 생성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게 될 때, 그제 가서야 이제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미래가 올 것 같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소름이 돋는 답변인데 사실 2023년에 나온 GPT-4는 그럼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춘 소설을 써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챗GPT에게 사랑 이야기를 한번 써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GPT가 아주 그럴듯한 글을 써줬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뭔가 문맥도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예. 이 결과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엄청 놀랐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무언가 조금 더 제대로 된 걸 써보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역시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비슷해요, 얘기가. 주인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야기가 다 다른 것이 맞는데 네. 무언가 비슷해서 가만히 살펴보니 아주 전형적인 처음에 만남, 그다음에 사랑의 시작, 그다음에 뭐 결혼, 그다음에 결혼 뒤의 이야기, 네. 그다음에 노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형화된 구조의 글을 만들고 네, 있더라고요.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군요. 하나의 구조에 맞춰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좀 긴 소설을 제대로 된 소설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슬슬 피합니다. 혹시 인건 비기를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식이냐면은 뭐 처음에는 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금 더 길게 써볼게요라고 하더니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소설 길이의 글을 써봐 이랬더니 이제는 뭐 그 소설을 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나 갑자기 예. 동문서답을 하네요. 네. 제가 살짝 문제를 회피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는 긴 소설을 쓸 수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는 긴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군요. 예, 네. 한두 마디의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을 제대로 쓰기에는 부족한 성능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소설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가 있게 될 건데요. 그러자면 인공지능이 소설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소설도 학습하고 이 소설도 학습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준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주는 점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태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작업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인문학에서 소설을 전공하던 각 분야에서 이제는 여러 언어권의 소설을 전공하시던 분들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바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네. 사실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는 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문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문학 연구와 인공지능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정말 소설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소설로 과연 인정을 받아야 할까? 예.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는 뭐냐면은 1913년에 에밀 보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만 마리의 원숭이가 뭐 하루에 뭐 12시간 동안 타이핑을
무작위로 하도록 그냥. 만들자. 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원숭이들이 뭐 저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똑같은 책을 다 타이핑할 거라는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가능성은 0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원숭이 100만 마리를 앉혀놓고 계속 타이핑을 시켰는데 어느 날 어떤 원숭이가 우연치 않게 안녕하세요가 써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똑같은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쓴 것과 동일하게 훌륭한 작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네. 예. 예를 들면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자 뭐 극작가가 있는데 젤문 베르터의 고통이라는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은 짝사랑하다가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괴로워서 자살한 남자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똑같은 소설을 썼다. 그럼 잠깐 이 소설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썼대요. 잠깐만, 괴테가 썼을 때는 괴테는 사람이고 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소설은 심지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소설로 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진정성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감동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소설을 쓴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이거 내가 감동해도 되나? 뭐 슬퍼해도 그렇죠.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측면은 예술 작품 안에는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사실 그냥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관, 예술관,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문장은 만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젊은 베르테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느낄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뿐인데 네.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쓴 시련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감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두 번째 문제는 다분히 문화적인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스트롱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할 수 있는 이런 AI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AI가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그리고 이런 존재가 소설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감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쓴 소설들도 결국 우리가 인간이 쓴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소비되고 그다음에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뼛속까지 이과 체질이다 보니까 괴테가 만든 건지 아니면 챗 GPT가 만든 건지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결국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과연 이런 예술 영역을 합의로 과연 도출할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가들의 파업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상업적인 창작물들이 많아지고 이제 상업적이라 하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많이 팔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네. 그 뒤에 어떤 철학적인 성찰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재미 삼아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부분까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작가가 글을 쓸 때 특정 파트의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네. 대화를 만들어준다든지 네. 이야기의 아웃라인을 짜준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작자들이 한 것이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자 이제는 작가들과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는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결국 이 인공지능이 주는 이점이면서 또 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새롭고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들 많이 나오지만 그 속에 본질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느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 깜짝 놀랐는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논란이 그러니까 논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는가 혹은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제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것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었던 혹은 보지 못했던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지점이 되니까 이 상황이 네네네네. 되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 자체는 인공지능적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네네.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말씀을 정확히 보자면은 창의성 같은 경우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기계가 이런 부분까지는 모방할 수 없다는 게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를 보자면 이제 이 특이점이라고 하죠. 모든 면이 인간보다 뛰어나는 그 순간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 쓰는 소설이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베스트셀러 인공지능 작가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또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다뤄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이 인공지능이 드디어 인간의 진짜 창의력, 창조력의 영역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거꾸로 노벨상을 인공지능에게 줘도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아마 처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생각은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GPT한테 물어봐, 걔는 뭐라고 생각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거든요. 네. 마치 GPT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근데 이게 GPT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끔씩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사고라거나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언어에 종속적이어서 언어를 그 마스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적인 능력이나 성찰의 능력과 매우 유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 혹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AI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한 AI의 성격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마음대로 기술적인 근거 없이 네네.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인공지능 얘기하러 왔는데 오히려 지금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인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창의력의 영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뭔가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것 자체를 문화 현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인공지능을 조금 더 즐겁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이 창작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컨텐츠 디자인 분야는 과연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강재신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3D 아티스트로 일을 해오다가 현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게임 콘텐츠학과에서 3D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 VFX 분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 분야에도 AI 열풍이 뜨겁죠. 네, 맞습니다. 저희 디자인 분야에서는 약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모든 작업에서 이제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작업 속도가 거의 한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3,000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VFX 작업에 투입이 돼서 영화가 나왔다면 네. 이제 이렇게 AI들이 기본적인 일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그 인원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AI 툴들이 디자이너가 하는 작업들을 대신하면서 이 기술보다 더 뛰어나게 디자인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거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뛰어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계신 일을 예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게임 화면 제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서 이 AI를 뭐 적극 활용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프로덕션, 뭐 그 전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저희 마지막 단계가 VFX를 하는 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이제 제작하는 단계는 프로덕션이고 네. 그 전에 제작하기 직전에 먼저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선 이제 게임을 컨텐츠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주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컨셉 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제 회의 단계를 거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비주얼적인 컨셉 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근데 들면 이제-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RPG 종류의 게임을 만들고 네. 싶다. 뭐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덕션으로 제작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네. 기획을 할 때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 뭐 RPG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이나 슈팅 게임 이런 것들의 네. 그 컨셉 아트를 프리 비주얼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논의를 하다가 이제 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최종 영상은 3D로 나오지만 프리 비주얼 작업을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네. 기획 안에 넣는 거를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AI가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이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인풋이 필요해요. 뭐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시회에서 많은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런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네. 이제 그 단계를 AI를 이용을 해서 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게임 컨텐츠나 영화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프리비주얼이 굉장히 의사소통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컨텐츠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이제 게임 회사나 아니면 영화 회사에서도 영화 VFX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려는 추세이고 네. 제이미 맨이라고 윌 스미스가 촬영한 영화 같은 경우는 현재 윌 스미스의 나이보다 한 30년 정도 젊은 시절에 그 윌 스미스의 모습을 AI로 구현을 해서 네. 같이 영화상에서 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구현하고 네. 이제 그 움직이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가 직접 모션 캡처를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30대 자신의 모습을 한 자신이 말을 하고 움직이는 동작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이가 든 모습도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구현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제 내가 30년 후에 이런 모습이 정확히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 변화가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오고 있고 미래의 모습을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30년 후의 모습을 AI가 생성을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 네. AI가 얼만큼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가고 있는지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a virtual human created by Ziva Dynamics. I'm powered by state-of-the-art biomechanical simulation, and I'm running in real time in Unity. 실제 디지털 휴먼을 가진 그런 아주 짧은 1분, 2분이지만 그런 영상들이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CF에서 가상 인간이 그 광고도 하고 그리고 SNS도 만들어서 막 팔로워가 몇십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죠. 네, 봤거든요. 인플루언서도 있죠. 가상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네. 있죠. 네. 근데 이것들을 하나의 저작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휴먼이나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작 도구의 하나로 선택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도 많지만 사실 할리우드 작가분들과 이 배우분들이 총 파업을 해서 한 5월쯤에 파업해서 10월쯤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전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되는 문제점은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쵸. 내가 하지 않은 것들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에는 딥페이크에 심지어 목소리까지 따라해서 굉장히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성도 미러링이 되고 있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뭐 법적이든 아니면 그런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100% AI가 제작한 것들에 대한 거를 걸러낼 수 있는 네. 조치는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엑스트라 배우 같은 경우들도 이제 네. 그렇게 배우들을 저렇게 AI로 생성을 해서 네.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일자리를 뺄 수 있다는 점도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왔던 그런 포스트 프로덕션의 VFX 작업들은 네. 실제 건물을 부술 수도 있지만 이제 비용이나 이런 위험한 일들을 직접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 3D나 CG로 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턴트맨도 똑같은 사람인데 스턴트맨이 위험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AI가 연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을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쉽고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 이번 학기 저희 학생이 작업한 작업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들, 뭐 이런 공장들, 그다음에 자연물들 네.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가상의 공간인가요? 아니면은 어. 어디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건가요? 이 친구는 공장 단지가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했고 지금 전체 확대해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잡는 작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저도 하거든요. 네네. 가끔. 근데 그 게임을 맵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아, 맞습니다. 배경 맵 디자인을 이렇게 한 이런 땀 한 식으로. 땀, 네, 요 3D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결과물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들어가게 됩니다. 텍스처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벽돌이나 아니면은 녹슨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회색 배경 이런 3D만 있는 것에서 질감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작업을 말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추가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를 이렇게 텍스처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게 되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총 같은 경우도 3D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텍스처를 넣고 그다음에 물방울을 넣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배경까지 넣어줘야지 최종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네. AI가 대신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아까 우와. 우리가 만났던 디지털 휴먼 있었잖아요. 네. 그 디지털 휴먼들이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이미 존재하는 어셋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많은 어셋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얼굴을 클릭을 하시고 네. 이 얼굴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에 선택한 것을 생성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임 속에서 아바타를 만들듯이 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단축이 됐지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페이스가 있고 얼굴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혀 없던 새로운 또 그 그렇죠. 얼굴을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얼굴들을 조합을 이렇게 넣으시면 우와.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얼굴로 가져가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네. 이런 동그란 점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런 동그란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쌍꺼풀이 조금 작아졌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또 이 사람의 얼굴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진 값들이 있어요. 네네. 인체 얼굴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값들이 있어요. 이걸 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조합이 가능을 하고 네. 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미세하게 조정이 네, 가능하구나.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아, 이게 시선도 이동하네요. 시선도 이동하죠. 그러니까 우와. 이런 당황함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기쁨 이렇게 대기 상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절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조절자가 있어서 움직이기만 하는 어셋이라고 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링만 내가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3D 프로그램 툴에 요걸 불러와서 이제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기보다는 네. 빅데이터가 쌓여서 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배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3D 툴에서 하나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메가스캔이라는 요 스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카메라로 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텍스처뿐만 아니라 요거 아래쪽엔 지금 텍스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텍스처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바이러먼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컬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실제 만들어져 있는 전체를 가져다가 네.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들이고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네. 챗 GPT 많이 아시죠? 네. 저는 이제 보통은 PPT 작업을 할 때 이제 챗 GPT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한테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생성을 누르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제시님 저는 파트너입니다. AI 파트너입니다 라고 하죠. PPT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여기에 딥러닝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들한테 너무 좋네요. 네.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네.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때 그 주제의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참고 것이죠.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 자료가 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테마를 맞춤형 테마를 본인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고르시고 이제 계속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생성형 AI의 본 모습이죠. 이렇게 직접 생성을 해주는 것들이 우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부탁을 해보면 네. 미리 이제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너는 이 시대 최고의 뭐 뮤직비디오 시나리오 작가라고 네. 해볼게요. 경쾌한 음악에 사이버펑크 뮤직비디오 시나리오 써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네. 부탁을 해보면 이제 영어로도 해주고 영어로도 써주고 한글로도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네. 이제 결과가 나와요. 와, 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네, 결과물을 아래쪽에 이렇게 영어로 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보시면 뭐 소개가 되고 있고 네. 대답이 소개가 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번역을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되겠죠. 네. 넓게 펼쳐진 네온 불빛의 사이버펑크 도시 풍경이 배경이 되어서 미래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게 첫 장면인 거예요. 네. 이제 이 첫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사이버펑크 음악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글이 되겠죠.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고 생성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이버펑크의 미래적인 분위기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성능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직접 수업에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프리비주얼을 제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네. 프리비주얼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네. 이런 작업들도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그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보드도 바로 프리비주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반응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은 프리비즈 과정에서만 쓰고 있지만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이 본 영상까지도 AI로 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나면 네. 이제 또 영상을 만드는 툴이 있어서 네. 여기에 이제 스타트 투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올렸을 때 영상으로 만들어주거나 네. 아니면 아까 제가 복사했던 그 언어를 지금 아까 한글이었잖아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외국 영어로 언어를 되어 하기 있죠.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씬을 한번 복사를 해서 네. 두 번째 씬을 복사를 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에다가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네.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야,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내가 원하는 그런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운받았던 이 사이버펑크 AI가 만들어진 이미지를 같이 업로드를 하게 되면 네. 내가 AI로 만들었던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조합을 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영상을 다 만들었네요. 아, 완성이 됐구나. 네, 됐군요. 한번.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4초짜리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와. 지금 보시면 미래 도시에 서 있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사이버펑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냥 한 문장을 AI 툴에 넣었더니 정말 현실감 있는 영상이 이렇게 나왔네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저는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이런 툴들도 영상을 제작해주는 툴들도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복적이고 네. 뭐 단수 계속 노동.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AI가 대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창작자들이 역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해내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이 기존보다 성실한 것들과 반복적인 것들을 다 AI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리의 역할이 더 가중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기존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만약에 노란색 달걀이 한 판이 있었는데 네. 그 한 판에 노란색 달걀 하나를 빼고 흰색 달걀을 넣어 놓으면 그 흰색 달걀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AI 툴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많은 이미지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네. 이제 이것과 다른 뭔가 새로운 거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결국에는 완벽한 노동의 해방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또는 네. 잘하는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 나서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좀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 나눈 것들은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해오던 작업들을 모두 대신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실하고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창조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얻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의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인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류와 활용하지 못하는 인류로 나뉠 거다라는 말이 있죠.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 능력과 이 창의적 사고가 이 미래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